생각을 모두 비우고 나를 낮추는 것이 행복과 건강으로 가는 길이다. 물이 낮은 곳으로 빈 공간으로 흘러가듯이 생명의 에너지도 낮은 마음, 텅 빈 마음으로 흘러간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 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건강법이 있지만 숨을 제대로 쉬고 잘 먹고 운동하고 마음을 잘 챙기고 이렇게 4가지만 잘하면 건강해진다고 이야기하는 책이 있습니다. 자연치유의학의 대가로 알려진 분이죠. 외과 전문의이자 의학 박사인 전홍준의 비우고 낮추면 반드시 낫는다 입니다. 저자는 거의 모든 병의 원인은 피가 깨끗하지 못해서인데 피가 탁해지는 이유는 앞서 말한 4가지를 잘못한 결과라고 말합니다. 과호흡, 과식, 과로, 지나친 스트레스 등 잘못된 생활 습관 탓이라는 건데요. 생활 방식과 습관, 생각만 바꾸면 어떤 만성질환도 치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은 자연을 따르면 저절로 낫는다는 자연치유의 효과와 피를 맑게 하는 원리 등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책에서 마음을 치유하면 몸도 치유된다는 내용이 가장 와닿았습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생각을 가득 채운 채 어떻게든 나를 높이려는 마음 습관은 병을 만들고 책의 제목처럼 생각을 비우고 나를 낮추면 약이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건강하고 싶다면 마음부터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피를 맑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건강을 위해 어떤 마음 습관을 가져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홍준의 비우고 낮추면 반드시 낫는다.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모든 병의 원인은 하나, 피의 오염. 만병일독이라는 말이 있다. 10,000가지 병이 하나의 독, 곧 피의 오염에서 생긴다는 뜻이다. 지나친 스트레스, 과로, 과식 등 무리한 생활을 하면 교감신경이 긴장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어 혈관이 수축하게 된다. 또한 이런 생활 습관은 피 속의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적혈구, 혈소판 등을 많이 생성시켜 과잉 영양분, 중간대사 산물과 함께 피를 혼탁하게 만든다. 이런 혼탁한 피가 혈관 속을 흘러가려면 콜레스테롤이나 지방성분처럼 점액도가 높은 찌꺼기들이 혈관 벽 쪽으로 밀려나야만 하는데 이런 노폐물들이 혈관 내벽에 달라붙게 되는 것이 고지혈증이고 이것이 심해져서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져 딱딱해지면 동맥경화증이 된다. 고지혈증, 동맥경화증이란 오염된 혼탁한 피가 좁아진 혈관을 효율적으로 흐르도록 하기 위해 노폐물은 혈관 벽에 달라붙게 하고 비교적 맑은 피는 혈관 중앙 통로를 흘러가도록 생체 스스로가 자구책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탄력성이 떨어지고 좁아진 혈관을 통해서 탁한 피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신에 골고루 보내려면 심장과 혈관이 불가피하게 압력을 높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고혈압이다. 그러므로 혈압이 올라간 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 혈관 통로가 좁아지고 피가 탁해진 것이 잘못이다. 심장과 혈관은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온몸 구석구석까지 피를 잘 돌게 하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혈압을 높이지 않으면 전신의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 수분을 공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때 피와 혈관 내벽에 오염된 상태는 그대로 둔 채 혈압만 낮추는 약을 쓰면 전신에 피를 잘 돌리고 있는 자기치료 과정을 방해하는 꼴이 되고 만다. 피를 맑게 정화하는 원인 치료는 하지 않은 채 혈압 강화제만 쓰는 환자들에게서 뇌경색이 더 많이 발병하는 이유는 지금 뻑뻑한 피를 머리 끝까지 보내려고 불가피하게 압력을 높이고 있는데 약을 써서 압력을 떨어뜨리니까 뇌 혈관에 피가 잘 돌지를 못하고 결국 피 찌꺼기가 쌓여 혈관이 막히게 되는 것이다.
혼탁한 피 속에 과잉 영양분이나 중간 대사 산물이 분해되고 대사되지 못한 채 축적되면 대사를 막고 있는 기관들, 특히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 같은 기관이 과로로 지쳐 대사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이럴 경우 어쩔 수 없이 당분과 같은 과잉 영양분을 밖으로 배설시켜야만 하는데 이것이 당뇨이다. 생체가 자신의 능력 한계 안에서 대사작용을 수행하고자 하는 현명한 자구책, 자기치료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끈적끈적한 피 찌꺼기가 심장의 관상동맥 통로에 쌓이게 되면 협심증, 심근경색증이고 뇌혈관을 막으면 뇌경색이다. 피 속의 기름기가 간에 쌓이면 지방간이고 요산이 혈관에 쌓이면 통풍, 전립샘의 혈액순환 장애로 부종이 오면 전립샘 비대증이다. 오염된 피가 관절 마디의 혈액순환을 방해하면 관절 류머티즘이나 다발성 관절염의 원인이 된다. 대부분의 두통, 어깨결림, 요통 등 만성 통증은 근골격계의 구조 이상이 원인이 아니라 피가 오염되어 제대로 흐르지 못한 상태, 곧 혈액순환 장애가 원인이다. 허준은 동의보감에서 통즉 불통이요, 불통 즉통이라고 했다. 곧 피가 잘 통하면 통증이 없고 피가 막히면 통증이 생긴다는 뜻이다. 이 말이 통증 원인과 치료법의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는 것을 나는 통증 환자를 치료하면서 사무치게 느끼고 있다. 대부분의 만성 통증 원인은 혈액순환이 나빠 세포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좁아진 혈관 속으로 점도가 높은 피를 한사코 통과시키기 위해 프로스타글라딘 같은 혈관 확장 호르몬을 분비하며 생체 스스로가 안간힘을 쓰는데 이것이 통증으로 지각된다. 고무줄로 팔을 묶어놓으면 처음에는 괜찮다가 시간이 경과하면서 점점 더 묶인 부위의 위쪽에서 압통이 심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는 혈류 장애로 혈관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대부분의 만성 통증은 혈액순환 장애로 세포에 산소가 부족한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런 통증 환자들에게 생체식이나 절식을 시키면 칼로리 공급이 줄어드니까 우리 몸은 부족한 칼로리를 보충하려고 피 속의 노폐물을 연소시켜 필요한 칼로리를 얻게 된다. 따라서 혈관 벽에 붙어있던 지방성분 등 노폐물이 자연스럽게 청소되어 피가 맑아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진다. 세포의 산소와 영양 공급이 아무 저항 없이 잘 이루어지니까 통증은 곧 사라져버린다. 통즉 불통이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어지럼증은 혈류 장애로 인한 두뇌의 산소 부족과 관련이 있고 이명은 좁은 혈관을 통해 혈구가 어렵사리 통과할 때 청신경이 감지하는 마찰음으로 추정된다. 이런 어지럼증과 이명 환자에게 약 10일 정도 절식을 시키면 대부분 극적으로 좋아진다. 피가 맑아지고 혈류가 좋아져 뇌의 산소 공급이 잘 되기 때문이다. 수족 냉증과 손발 저림은 대부분 신경 손상이 원인이라기보다는 혈액순환 장애가 원인이다. 우리 몸의 어느 부분이라도 냉증이 있는 곳은 거의 틀림없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이고 손발 저림이란 좁은 혈관의 틈새로 탁한 피를 보내려고 안간힘을 쓸 때 느껴지는 증세이다. 이런 증세들도 생체식과 절식 후에 거의 다 극적으로 개선된다. 아토피, 알레르기 피부 반응, 습진, 건선, 진균증 등 만성 난치성 피부 질환의 근본 원인은 대부분 피의 오염과 관련이 있다. 조물주가 피 속의 독을 땀구멍을 통해 밖으로 쓸어내고 있는 자기 정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이런 환자들에게 약 10일간의 절식 후 몇 개월간 생체식을 시켜보면 거의 대부분 깨끗하게 좋아지기 때문이다.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중이염도 단순히 코와 귀에 생기는 병이 아니라 피의 오염이 근본 원인이다. 그래서 코와 귀만 치료해서는 잘 낫지를 않는다. 이런 증세는 사실 그 자체가 병이 아니라 피 속의 독이 코와 귀를 통해 배설되고 있는 자기 치료 과정인 것이다. 절식과 생체식을 실행하면 대부분 좋아지는데 이는 피가 정화되어 더 이상 코나 귀를 통해 독을 배설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 정맥류나 치액도 겉보기에는 다리나 항문 주변의 정맥 혈관이 확장된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다리나 항문 주변의 정맥 순환 장애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잘 살펴보면 그 배후에 정맥을 확장시키는 원인이 될 만한 전신의 혈액순환 장애가 공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환자들이 국소적인 수술만으로 근본적인 치료가 잘 안 되고 자주 재발하는 이유는 정맥을 확장시키고 있는 혈액의 오염과 순환 장애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술을 하기 전에 먼저 절식과 생채식을 시키고 사지 모세혈관에 미세 진동 운동을 실행하면 10중 8구 수술할 필요 없이 거의 다 좋아진다. 피가 잘 순환되므로 확장되었던 정맥 혈관도 따라서 정상으로 회복되기 때문이다. 마치 교통체증으로 멈춰서 있던 자동차들이 체증이 풀리자 잘 달릴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생리통과 작은 근종도 혈액순환 장애가 근본 원인이다. 생리 때 자궁은 피의 소모가 많아 많은 양의 피를 공급받아야만 하는데 자궁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나쁠 경우에는 혈관을 확장시켜 피를 보내려고 안간힘을 쓰게 된다. 이런 자구책이 생리통으로 느껴진다. 자궁 근종은 만성적으로 자궁의 혈류가 나빠서 생긴 대사장애의 결과이다. 자궁 근종 환자들에게 장기간 생채식과 온혈요법으로 혈류를 개선시키면 자연스럽게 근종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대부분의 탈모는 두피에만 국한된 병증이 아니라 전신의 혈액순환 장애와 관련이 있다. 두피의 말초혈관들이 막혀 있어 혈액순환이 안 되면 머리털의 모근이 두피의 뿌리를 받고 살 수 없다. 마치 척박한 땅에는 풀이 나지 않는 것처럼 두피의 산소와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머리털이 돋아날 수도 자랄 수도 없게 된다. 탈모 환자가 절식과 생채식, 충분한 휴식과 스트레스 해소법을 실천하면 극적인 효과가 있다. 두피의 혈류가 개선되어 모근이 뿌리를 내려 되살아나기 때문이다. 마치 땅이 비옥해지면 풀이나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암세포의 특징은 비정상적인 미숙한 세포가 무차별적으로 분열하는 신생물이다. 피가 맑고 혈액순환이 잘 되는 좋은 환경에서는 모든 세포가 생로병사의 정상적인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피가 탁해져 저체온, 저산소, 고혈당 환경이 되면 어떤 세포들은 정상적인 과정을 거칠 수 없으므로 불가피하게 미숙한 채로 분열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것이 암세포가 생기는 배경이다. 세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암이라는 비상수단의 생존 전략을 쓸 수밖에 없는 저체온, 저산소, 고혈당 환경을 만드는 원인이 혈액의 오염이다. 위에서 살펴본 병증 이외에 다른 만성적인 질병들도 그 원인을 잘 살펴보면 혈액의 오염과 피의 독으로 귀결될 것이다. 거의 대부분의 병증들은 그 실체를 바로 보면 억압하고 제거해야 할 나쁜 병이 아니라 사실은 혼탁한 혈액의 악조건 속에서도 혈액순환을 잘해보려는 자구책이며 생체의 자기치료 과정인 것이다. 그러므로 피의 오염이라는 근본 원인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런 병증은 끝끝내 사라지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증세의 치료만으로는 병이 낫지 않는다. 현대 서양의학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증세를 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설사나 열, 통증 같은 증세들을 병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증세를 없애려는 것을 치료라고 보는 것이다. 이를테면 설사에는 지사제를, 열이 나면 해열제를, 통증에는 진통제를 쓰는 것과 같은 처지를 당연한 치료법으로 여기고 있다. 그렇지만 증세라는 것이 참으로 무엇인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부패한 음식을 먹게 되면 복통이나 구역질, 설사 같은 증세가 나타난다. 설사란 부패한 음식이 위장관으로 들어오면 세균이나 독성으로 우리 몸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런 부패한 음식물을 빨리 몸 밖으로 배출시켜 우리 몸을 보호하려고 조물주가 만들어 놓은 치료법인 것이다. 대부분의 증세란 스스로를 치료하고 있는 과정이므로 그것을 바로 알고 그 증세를 존중하고 따라가면 대개는 저절로 좋아지게 되어 있다. 어떤 약이나 음식물도 섭취하지 말고 더운 물에 염분이나 설탕을 조금 섞어서 마시면 부패한 음식이 설사를 통해 다 배출될 때쯤이면 저절로 증세가 좋아진다. 그런데 설사라고 하는 자기 치료 과정을 병으로 잘못 생각하여 곧바로 지사제를 쓰면 어떻게 될까?
부패한 음식이 배출되지 못하고 장내에 남아있기 때문에 고통이 장기화하거나 병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하는 꼴이 되고 만다. 감기에 걸리면 흔히 열이 나고 입맛이 떨어진다. 열은 백혈구가 몸에 침입한 감기균을 잡아먹기 좋도록 조물주가 만들어 놓은 치료법 중의 하나이다. 열이란 세균을 비실비실하게 만들어 힘을 쓰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일종의 불작전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 같으면 화력으로 적을 집중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세균을 섬멸하기 위해 백혈구들이 집중적으로 불작전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때 해열제를 써서 열을 꺼버리면 죽기 직전에 세균을 살려주는 꼴이 되고 만다. 마치 쓰레기를 태우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어서 불을 꺼버리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해열제를 쓰면 일시적으로 열이 떨어지는 것 같지만 거의 틀림없이 다시 열이 오르는 이유는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그 세균이 섬멸될 때까지 불작전을 계속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입맛이 없다면 밥 대신에 과일 야채 주스나 더운 물만 마시게 하고 열이 날 때는 오히려 열을 더 올리기 위해 각탕법 등으로 땀을 흘리게 하는 식으로 증세를 존중하고 도와주면 하루나 이틀 사이에 대부분의 증세는 다 사라지고 활기를 되찾게 된다. 생체의 자기치료 과정을 앞당겨 끝내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이런 환자들에게 처음부터 해열제와 항생제 따위로 증세를 억압하는 반생리적인 치료를 함으로써 병을 오래가게 하고 병을 키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현대의학의 많은 의사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고혈압이라는 증세를 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고혈압이란 병이 아니고 생체의 자기 치료법이다. 피가 맑고 혈관이 깨끗하여 탄력성이 있으면 혈압을 높일 필요가 없을 텐데 피가 탁해지고 혈관 통로가 좁아지면 어쩔 수 없이 심장과 혈관은 피를 전신에 흐르게 하기 위해 혈압을 높이는 자기 치료법을 써야만 한다. 서양의학 교과서에 본태성 고혈압의 원인은 잘 모른다고 되어 있다. 이는 고혈압을 병이라고 생각하고 원인을 찾으니까 원인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이다. 대부분의 만성 통증이라는 증세도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신체 부위에서 피를 통과시켜 세포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자기치료 과정이다. 오늘날 많은 통증 환자들에게서 약물, 수술, 물리치료와 같은 방법으로는 근본적인 치료가 잘 안 되는 이유는 혈액순환 장애라는 원인이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증세란 인체가 세균이나 독성, 물리적 침해와 같은 악조건에 놓일 때 생체 스스로가 자신을 정상화하기 위해 취하는 자기치유 과정이다. 따라서 이런 증세들을 무조건 없애려고 하는 것은 자기치유 과정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고 모든 증세를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이 언제나 옳다는 말은 아니다. 가령 몸에 가벼운 열이 날 때는 이열치열, 방법이 좋은 것이 사실이지만 극심한 고열이 지속될 때는 발작 등을 일으켜 뇌 손상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일시적으로 해열을 하는 요법을 써야만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통증 자체가 자기치유 과정이다, 아프면 낫는다는 말도 맞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심각한 통증을 방치하면 쇼크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진통치료가 꼭 필요하다. 고혈압의 경우도 그렇다. 피의 오염이라는 원인은 그대로 둔 채 혈압만 낮추는 약을 쓴다면 말초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꼴이 된다. 그렇다고 고혈압을 무조건 방치하는 것이 꼭 옳은 일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심장이나 혈관이 지금 압력을 높이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데 그대로 방치하면 심장이나 혈관 벽을 손상시킬 수 있고 높은 압력을 못 이겨 뇌 혈관 파열을 일으킬 위험성이 있다. 피를 맑게 하는 원인 치료를 당장 하지 못할 경우라면 혈압을 낮추는 대증요법을 일시적으로 쓰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 그러므로 증세를 없애고 억압하는 방법이 반생리적이라는 이유로 증세를 무조건 방치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가 유념해야 할 점은 증세를 관리하는 데 있어 경우를 잘 살펴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증세 자체가 곧 병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다. 증세란 몸의 자연치유 시스템이 나에게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세요 하고 호소하는 신호인 것이다.
그러므로 피를 맑고 깨끗하게 해주는 것과 같이 근본 원인을 해결해주면 우리 몸의 증세는 곧 사라지게 된다. 왜냐하면 병의 원인이 해결되니까 우리 몸은 증세라는 이름의 비상치유 대책을 더 이상 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마음의 변화가 몸의 변화를 가져온다. 마음의 상태가 곧바로 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누구나 늘 경험하고 있는 사실이다. 기쁠 때는 얼굴에 웃음이 번지지만 슬플 때는 눈에서 눈물이 나온다. 화가 나면 손이 떨리고 얼굴이 빨개지며 혈압이 오르기도 한다. 심한 공포를 느낄 때는 식은땀이 나고 더러는 대소변을 조절하지 못하는 수도 있다. 이처럼 마음의 상태가 육체의 생리나 병리에 직접적이고도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예로부터 의학자들은 몸의 병을 고치기 위해 어떻게 마음을 조절할 것인가에 대해서 탐구하여 왔다. 이런 의학 체계를 근간에는 심신의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허준의 동의보감에도 마음이 산란하면 병이 생기고 마음이 안정되면 있던 병도 저절로 좋아진다고 심신요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조선시대 세조 때 간행된 팔이론에서는 의사를 8등급으로 나누고 있다. 4등급 이하는 옳지 않은 악이라 해서 경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앞에 3등급의 의사 중에서도 약만 쓰기를 좋아하는 약의보다는 음식의 섭생을 통해서 병을 고치는 식의를, 그보다는 마음을 잘 다스려 병을 치유하는 심의를 가장 높게 평가하였다. 서양 의학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의사로 평가받고 있는 히포크라테스나 파라셀수스도 이와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많은 의학자들이 마음으로 병을 고치는 심신요법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의사가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데이비드 슈피겔이다. 그는 1976년 전이된 유방암 환자 861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쪽 실험 대상 그룹에게는 마음을 변화시키는 심신요법을 받게 하고 대조 그룹에게는 받지 않게 하였다. 10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심신요법을 받은 그룹이 대조 그룹에 비해서 평균 생존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것이다. 이 연구를 한 원래의 목적은 환자의 마음 상태가 암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뜻밖의 이와 같은 연구 결과가 나타나 이 실험이 오히려 심신요법의 탐구열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 프린스턴 공대 교수 로버트 장과 심리학과 교수 브렌다 듀는 1976년부터 20년간 전자난수 발생기를 사용하여 마음의 에너지 상태를 실험하였다. 그 결과 마음은 아주 미세한 입자로 되어 있으며 이것은 물리적 입자와 동일하므로 입자로 존재할 때는 일정한 공간에 한정되어 있지만 파동으로 그 성질이 변하면 시공간을 초월하여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양자 생물학자로 유명한 글렌 라인의 연구에 따르면 연구자가 배양 중인 암세포를 대상으로 원래의 정상적인 세포로 돌아가라고 마음을 집중하면 암세포의 성장이 40%나 억제되었다는 것이다. 이 실험은 사람의 마음이 다른 생물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진통 효과가 전혀 없는 가짜약을 주면서 통증에 특효가 있다고 믿게 한 다음 투여하면 실제로 40에서 50%에서 통증이 사라진다는 효과가 관찰된다. 이는 치료된다고 믿는 마음이 뇌에 작용하여 통증을 없애는 엔드로핀이라는 물질을 분비시키기 때문이다. 자율훈련법이라는 치료법을 개발한 정신과 의사 요하네스 슐츠는 마음을 고요하게 진정시킨 상태에서 나무젓가락을 뜨거운 쇠젓가락이라고 믿게 한 뒤 그 나무젓가락을 손에 쥐게 했을 때 금방 화상을 입은 것처럼 피부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였다. 또 발바닥이 따뜻해진다고 스스로 말하면서 그렇게 믿으면 실제로 발바닥의 체온이 올라간다는 것도 발견하였다. 이런 결과들은 마음이 몸의 각 장기와 연결되어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 눈을 감게 한 상태에서 사과를 복숭아라고 믿게 하고 그 사과를 피부에 문지르면 금방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난다. 이것은 마음의 면역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실험을 근거로 하여 심리학자 로버트 아더는 마음은 뇌신경계와 연결되어 있고 뇌신경계는 면역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정신신경 면역학이라는 새로운 의학 체계를 정립하였다. 미국의 방사선 치료 의사 칼 사이먼트는 부정적인 마음 상태가 암세포를 방어하는 NK세포를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암세포가 증식하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는 마음 상태를 긍정적인 쪽으로 전환함으로써 NK세포를 강화시켜 암을 치유할 수 있는 긴장이완과 상상법이라는 치료법을 개발하였다. 칼 사이먼트는 1971년 미국 오리건 대학병원에서 절망적인 후두암 환자 한 명을 만났다. 그 환자는 거의 삼키지 못하면서 극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하였다.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에 반응이 없는 상태였는데 긴장이완과 상상법을 시행한 결과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내 몸의 암 조직이 아이스크림 녹아내리듯이 다 사라져버리고 건강한 세포만 남았다고 환자가 믿고 상상하였더니 약 일주 후에는 호흡 곤란과 통증이 현저히 줄어들고 음식을 먹기 시작하였으며 2주 후부터는 체중과 힘도 늘어나게 되었다. 2개월이 되었을 때 이 환자의 암은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이러한 경험이 칼 사이먼튼으로 하여금 방사선 치료 의사의 길을 접고 본격적으로 긴장이완과 상상법을 개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인도 출신의 의사 디펙 초프라도 비슷한 사례를 보고하였다. 40대 여성 폐암 환자에게 항암제 투여와 방사선 치료를 하였으나 경과가 좋지 않아 긴장이완과 상상법을 시행했더니 경이로운 반응을 보인 경우이다. 그녀는 눈을 감고 앉아서 나는 반드시 낫는다. 이미 완쾌되었다. 라고 진심으로 믿으며 자신의 암 덩어리가 모두 녹아 없어졌다는 것을 하루에 수차례씩 상상하였더니 약 3년 후에는 암의 임상적 흔적이 말끔히 사라져버렸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할까? 마음의 변화가 몸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마음의 변화가 몸을 변화시키는 원리와 그 작용 메커니즘을 밝히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의학자들이 연구하였다. 그 중에서도 하버드 대학의 허버트 벤슨 교수, 매서추셋 주립대학의 카바트 진 교수를 비롯하여 프렌츠 알렉산더, 닐 밀러, 존 보린센코, 마거릿 캐머니 등이 주요 연구자들이다. 모든 심신의학 관련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심신의학의 키워드는 믿음이다. 마음 가운데 믿음이 가진 확실성의 정도가 몸을 변화시키는 척도라는 것이다. 신념의 생물학이라는 저서로 유명한 미국 위스콘신 의대 생화학 교수 브루스 립튼의 연구에 의하면 유전자는 세포 내의 사정과는 상관없이 그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사물에 대한 지각, 곧 개인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가 자기 자신의 유전자를 그리고 자기 신체를 조절하는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우리의 신념과 지각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유전자의 활동성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결과적으로 유전자 코드를 변화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마음이 닫혀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신체 시스템도 닫히며 결국 질병으로 가게 될 것이고 반면에 우리 마음이 열려 건강하고 긍정적인 신념과 지각 상태로 변화된다면 우리 신체와 삶도 건강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브루스 립튼 교수는 세포 생물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세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생물학적인 방법을 쓰는 대신에 마음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개발하여 더 유명해졌다. 육신의 세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의 연구 결과는 경천동지할 만한 생물학적 업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피를 맑게 하는 4가지 원리. 과호흡, 과식, 과로, 지나친 스트레스가 피를 탁하게 만든다고 했는데 피를 맑게 하려면 이것을 뒤집어서 반대로 실천하면 되지 않겠는가? 과호흡 대신에 깊고 느린 숨으로, 과식 대신에 소식과 절식으로, 과로 대신에 휴식과 운동으로, 지나친 스트레스 대신에 유쾌한 생각으로 돌이키면 된다. 호흡. 숨을 비우고 호흡의 중심을 낮춰라.
들이마시는 숨은 의식하지 말고 숨을 내쉬는 데만 관심을 갖고 내쉬는 숨을 휴하며 길게 비우는 것이다. 이렇게 숨을 끝까지 길게 비우면 들이마시는 숨이 저절로 깊게 들어오게 되어 있다. 이것은 마음을 비우는 것과도 같은 이치이다. 이처럼 숨을 내쉬면서 비우기를 거듭하면 호흡의 중심이 저절로 아랫배로 내려가게 된다. 얕고 급하고 거칠게 쉬는 과호흡은 숨 쉬는 중심이 가슴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피가 오염되는 데 반해서 내쉬는 숨을 길게 비우면 호흡의 중심이 아랫배로 내려가면서 피가 맑아진다. 이처럼 내쉬는 숨을 길게 비우는 심호흡을 계속하면 저절로 아랫배로 숨을 쉴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익숙해지면 숨을 들이마실 때 풍선이 불룩해지는 것처럼 아랫배가 불룩해지고 숨을 내쉴 때는 풍선에 바람이 빠지는 것처럼 아랫배가 홀쭉하게 들어가는 복식호흡이 된다. 의식을 아랫배에 집중하고 깊고 길게, 가늘고 고르게 아랫배로 숨을 쉬는 것이 제일 좋은 호흡법이다. 솜털을 코끝에 가까이 대도 움직이지 않을 만큼 고요하게 천천히 숨쉬기를 하면서 내쉴 때 하나 하고 또 들이마신 후 천천히 내쉬면서 둘 하는 식으로 숨을 내쉴 때마다 호흡의 숫자를 헤아린다. 이런 식으로 숨쉬기를 매일 300번씩 규칙적으로 실천한다면 어떤 난치병도 다 낫는다고 한다. 근대 일본의 유명한 승려 백은선사는 자신이 난치병에서 치유된 체험담을 적은 책 야선 한화에서 이처럼 고백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숫자를 헤아리며 천천히 숨쉬기를 하면 생각이 다 사라지고 마음이 고요해진다. 나는 이 방법을 그동안 많은 사람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정말 극적인 효과가 있었다. 이 호흡법은 앉아서 해도 좋고 누워서 해도 좋다. 누구라도 조용한 공간이면 언제 어디서라도 할 수 있는 매우 쉽고도 단순한 방법이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마음속으로 우주의 무한한 치유력이 들어온다. 천천히 내쉬면서 나는 완전히 건강해졌다고 생각하는 식으로 숨쉬기를 반복함으로써 건강이 크게 개선된 사례도 있다. 호흡법과 자기암시법을 결합한 셈이다. 자기암시의 문구는 무엇이든지 본인이 좋아하는 내용을 지어서 쓸 수 있다. 이를테면 다 이루어졌다라든가 온전케 되었다와 같이 현재 완료형 문구로 하고 내용은 본인이 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진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게 좋다. 불면증, 우울증, 불안신경증, 과민성 소화기 장애, 긴장성 두통, 공황장애, 과호흡 증후군, 만성 피로 증후군, 만성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을 비롯해서 다양한 만성 퇴행성 질환자들이 숨을 길게 비우고 호흡의 중심을 아랫배로 낮추는 이와 같은 호흡법을 통해서 자연 치유된 사례들이 많이 있다. 나는 이 호흡법을 손톱 자극 요법과 병행하면 더 큰 상승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네 번째 손가락, 약지는 교감신경의 지배를 받음으로 제외하고 엄지, 검지, 중지, 새끼손가락의 끝부분, 곧 손톱 양쪽 모서리를 반대편 엄지와 검지로 지그시 눌러주면서 숨을 길게 휴하며 내쉬는 것이다. 이렇게 하루에 서너 차례 하면 비우고 낮추는 호흡법이 저절로 익숙해진다. 손톱 자극 요법과 함께하는 호흡법을 한 번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2~3분 정도이다. 이 방법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부조화를 조절하는 데 특별히 뛰어난 효과가 있다. 현대인들은 압도적으로 교감신경이 흥분해 있고 부교감신경의 힘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손톱 자극 요법이 자율신경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호흡법이 자율신경을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여기에 손톱 자극 요법을 더하니까 큰 상승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음식. 장을 비우고 음식의 양을 낮춰라. 과식하여 창자를 가득 채우는 것이 피를 오염시키는 원인인데 반하여 창자를 비우고 음식의 양을 낮추는 것이 피를 맑게 하는 비결이다. 과식이 피를 오염시켰으니까 피를 맑게 하려면 적게 먹으면 된다. 더 적극적으로는 며칠 동안 절식을 하면 웬만한 병은 모두 좋아진다. 경우에 따라서는 야생동물처럼 불로 익히지 않은 생식을 하는 것이 난치병을 치유하는 데 뛰어난 효과가 있다. 창자를 가득 채우는 과식, 특히 동물성 음식을 과식하면 창자 내의 미생물이 독을 만들게 된다.
창자를 비우는 절식, 생채식처럼 곡채식 위주의 소식을 하면 창자 내의 미생물이 우리 몸에 엄청난 면역력을 증가시킨다. 파스테르 연구소의 연구에 의하면 인터페론이라는 항암 물질이 정상인에게는 6,000 유니트 정도인데 암 환자들은 평균적으로 2,000 유니트 정도로 저하되어 있다고 한다. 소식과 생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12,000에서 24,000 유니트 정도이나 주로 동물성 음식을 과식한 사람들은 압도적으로 인터페론의 수준이 낮다. 과식을 하면 면역을 담당하는 백혈구가 피 속의 찌꺼기를 잡아먹느라 지쳐서 면역력이 낮아지게 된다. 나는 지난 30년 동안 절식, 생식, 소식의 방법으로 수많은 난치병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현대 서양 의학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극적인 치유들을 경험했다. 생식, 절식, 소식의 방법은 매우 쉽고도 단순하다. 생식요법이란 생야채즙, 잎과 뿌리를 곁들인 생야채, 생현미 잡곡가루, 생해조류, 견과류 등을 주식으로 하는데 화학비료와 살충제, 화학물질로 오염되지 않은 재료를 선택한다. 그동안 장기간 약물을 복용해온 환자라도 10일에서 15일 동안의 생식요법을 통해서 피가 해독이 되면 거의 다 약을 끊고도 병증이 좋아진다. 절식요법이란 7일에서 10일간 씹어먹는 일체의 음식 대신에 생야채즙, 야채과일 발효액, 생강차, 더운 물만 섭취하는 전신해독요법이다. 이 절식요법을 실행한 환자들은 그동안 약을 쓰지 않았는데도 혈압이나 혈당, 간 기능 검사상의 수치 등이 다 정상인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소식요법은 생식과 절식요법을 통해서 전신의 피가 해독된 사람들에게 일생 동안 식생활 습관으로 유지하도록 권하는 식이약요법이다. 아침은 생야채즙이나 야채과일 발효액만으로, 점심과 저녁은 현미채식 위주의 식사법이다. 이러한 식습관을 계속해 간다면 피에 독을 만들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다시는 옛날의 병증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다. 활동. 욕망을 비우고 노력의 강도를 낮춰라. 지나친 욕망과 과로도 피를 오염시키는 원인이므로 욕망을 비우고 심신을 쉬게 하는 것이 피를 맑게 하는 해결책이다. 많은 현대인들은 심신의 과로를 강요받는 사회 경제적 조건과 문명의 구조 속에 살고 있다. 욕망은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결핍감과 생존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되는데 이것이 심신의 과로로 연결된다. 결핍감과 두려움은 자신이 무한한 가능성을 갖춘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자신을 다만 육체적 존재라고 한정짓는 무지의 소산이다. 자신의 내면에 원하는 바가 모두 갖추어져 있고 이미 이루어져 있다면 결핍감과 두려움이 생길 수가 없고 애쓰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이 육체가 나다 라고 믿게 되면 마음의 방향이 바깥 세상으로 향하게 되고 욕망을 좇아 애쓰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마음의 방향을 자신의 내면으로 돌이킨다면 자신이 육체적 존재라는 한계를 벗어나서 한정없는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때부터 자신 안에 갖추어져 있는 잠재의식의 무한한 힘을 삶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더 이상 애쓰는 노력과 욕망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을 것이다. 자신이 부유한데 무엇 때문에 밖으로 나가 구걸할 필요가 있겠는가? 자신이 결핍되고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 참으로 자신이야말로 모든 것을 다 가진 온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 욕망이 비워지고 애쓰는 노력도 멈출 수가 있다. 방법은 매우 쉽고 단순하다. 밖으로 향해 있는 마음의 방향을 자신의 내면으로 돌이켜서 참으로 나는 누구인가를 스스로에게 계속 묻는 것이다. 끝까지 추구해가면 이 육체가 나다 라는 생각은 가짜이고 참 나는 나의 내면에 온전히 갖추어져 있는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육체가 나다 라는 믿음이 고통의 근본 원인이다. 왜냐하면 이 육체가 나다라는 생각은 진실이 아니고 거짓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 육체가 나다 라는 생각을 버리고 마음을 내면으로 돌이켜 나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영적 존재라는 분명한 사실을 발견하는 일이다. 그리고 제일 좋은 운동은 걷는 것이다. 햇볕을 쬐이며 숲길을 걷는 것이 좋다.
천천히 걸으며 숨을 길게 내쉬는 호흡법을 함께하는 것도 좋다. 기분 좋을 만큼 적당히 걷는 것이다. 운동을 무리하게 하여 즐거워야 할 운동이 과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삶의 목적은 기분 좋게 사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운동과 휴식도 기분 좋을 만큼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으며 운동이 휴식처럼 즐거움을 줄 때 효과가 있다. 밤에 일찍 잠자리에 들고 충분히 쉬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현대인은 밤늦게까지 잠자리에 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얼마나 건강을 해치는지 모른다. 힘들지 않으면서도 기분을 좋게 하는 운동법들도 많다. 나는 온살돌이처럼 전신을 좌우로 회전하는 운동이 건강을 개선시키는데 매우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척추의 교정과 장연동 운동을 촉진시키는 금붕어 운동, 전신의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모세혈관 운동, 발바닥과 전신을 대나무 봉으로 두드리기, 반신욕이나 냉온욕처럼 피해 해독과 혈액순환을 돕는 목욕법도 꼭 필요하다. 마음, 생각을 비우고 나를 낮추라. 마음이 유쾌하지 못한 생각들로 꽉 차 있는 상태가 스트레스이며 이런 스트레스가 피해 오염과 불건강의 주요 원인이라고 했다. 유쾌하지 못한 생각을 다 비우고 기분 좋은 생각만 마음에 남게 하는 것이 치유의 목표이다. 피가 오염되어 혈관에서 잘 흘러가지 못하고 막히면 병이 되듯이 어두운 생각들이 마음의 공간에 묶여 흘러가지 못하면 병이 되는 것이다. 웅덩이의 고인물은 썩고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 피와 마음도 이와 같아서 한 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잘 흐르면 병이 생기지 않는다. 마음의 세계를 영화관의 영화에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다. 나에게서 일어나는 생각들의 집합인 마음이 필름이고 내 몸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 스크린에 나타나는 영상이다. 필름 뒤에서 비추고 있는 조명 등 불빛은 어떠한 생각도 나라는 생각까지도 없는 순수한 의식이다. 이것이 영이고 신성이며 생명의 근원이다. 내 마음이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가가 내 몸이 경험하는 현실을 결정한다. 불쾌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 불쾌한 현실을 경험할 것이고 유쾌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 유쾌한 현실을 경험할 것이다. 자기 마음이 믿는 대로 자기 현실에 나타난다. 이것이 우주 자연의 법칙이다. 세상의 수많은 자기개발 프로그램은 모두 다 이 원리에서 나온 것이다. 스크린에 보이는 영상은 영상의 필름이 그대로 비추어진 것처럼 내가 경험하는 현실은 내 마음이 믿는 바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내가 무엇을 구하고 원한다면 내가 그것을 이미 받았다고 믿으면 된다. 원하는 바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고 이루어진 이미지를 늘 상상하고 있으면 된다. 아침잠에서 막 깨어난 순간이나 잠자리에 들기 전처럼 고요한 정신적 공간에서 규칙적으로 믿음과 상상을 하면 효과가 더 좋다. 만일 어떤 환자가 낫기를 원한다면 아프지만 나는 이미 다 나았다고 믿고 완치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나은 사람처럼 행동하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믿음과 상상이 잘 안 되는 사람은 이미 이루어져 있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놓고 늘 가까이에서 바라보며 그 이미지를 마음속에 각인시키는 방법을 쓸 수도 있다. 이런 방법 말고도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가 원하는 바가 이미 다 이루어졌다고 확실히 믿기만 하면 된다. 이 방법은 건강을 개선시키는 데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며 무엇이든지 구하고 원하는 일에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나의 내면에는 지금 이대로 모든 가능성을 가진 완전한 생명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마음이 밖을 향하면 자동적으로 이 몸이 나다 라고 생각하게 된다. 육신의 나에게서 일어나는 수많은 생각과 욕망을 따라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며 행복을 찾지만 내 마음 바깥에는 본래 행복이 없다. 세상 가운데서 나를 높이고 나를 나타내려고 애를 쓰지만 결과는 스트레스뿐이다. 생각을 가득 채우고 나를 높이는 것이 고통과 불건강으로 가는 길이고 생각을 모두 비우고 나를 낮추는 것이 행복과 건강으로 가는 길이다. 물이 낮은 곳으로 빈 공간으로 흘러가듯이 생명의 에너지도 낮은 마음, 텅 빈 마음으로 흘러간다.
생각을 비우고 나를 낮추려면 마음의 방향을 내면으로 돌이켜야 한다. 그리고 생각이 누구에게서 일어나는가를 묻고 또 나라는 생각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를 계속 물으면 모든 생각이 비워지고 나는 저절로 낮추어지게 된다. 이것은 이처럼 쉽고도 단순하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이루고자 원한다면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고 이루어진 모습을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전홍준의 비우고 낮추면 반드시 낫는다 읽어드렸습니다. 평소에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어떤 생활 방식과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게 만드는 책이었습니다. 건강한 몸은 건강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